의한 여자를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은숙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관계된 사항들 저희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호사님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이분이요, 딱 보면 그 미소가 참으로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넘치는 카리스마를 품고 있죠. 카품미, 카리스마를 품은 미소. 김지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카품미. 거칠 것이 없다. 당당하고 명쾌한 황다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카품미가 전 줄 알았어요. 카품미는 뺏길 수 없습니다. 이거 마음에 들어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두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코미디 빅리그에서 열연을 펼치는데요. 이 두 분이 없으면 코미디 빅리그도 참 재미없겠더라고요. 뺏길 수 없는 두 분입니다. 개그맨 윤미숙 씨, 양기훈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식구들 모두 한 주간 어떠셨어요? 편안하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아이디어 회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잇몸이 너무 많이 부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오늘 녹화 때문에 푹 쉬면서 잇몸이 지금은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약간 거짓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회의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으니까. 굉장히 거짓말 같은. 술을 좀 많이 먹어서. 네. 그냥 좀 피곤했었군요. 근데 좀 사실 잇몸 아픈 것만큼 신경 많이 쓰이는 게 없는데, 잇몸 아픈 것만큼 전 참 우울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무슨 연애가 유행입니까? 다들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아. 너무 짜증나. 헤어져야겠어. 이러고 다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상담하냐고. 연애 안 한 지 몇 년째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아니, 선배님 그래. 입장에서 엄청 우울하고 열받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해하시죠? 하셨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싫으면 헤어져라. 만나서 얘기해. 그랬더니 뒤꿈치도 보기 싫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대. 그래서 문자로 정중하게 깔끔한 방법 아닌가요? 되게 깔끔해요. 그쵸? 선배님, 그건 그래도 아니죠. 아니라뇨? 예, 남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이별 방법이 문자, 이런 거. 어머. SNS나 이런 걸로 그냥 헤어져. 대충 이렇게 딱 보내는 거. 야, 그 정도면 예의라도 있는 거지. 남자들 보면은 막 잠수 타다가 갑자기 연락 쌩 하고 안 해버리고. 어머. 그거보다 100배는 낫다, 야. 그거 진짜 약 올라요. 맞아. 맞아요. 연락이라도 해줬잖아. 그게 낫지. 그건 아니죠. 뭐냐면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 이거죠. 아무리 그래도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래요? 문자는 SNS로 이별 통보하는 게 굉장히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는 분도 데이트를 약속을 잡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만나지 말자라고 이제 연락이 오고 오늘 당일날. 당일날 그죠? 네. 되게 일부러. 또. 예. 네, 그리고 문자로 이별 통보를 그날 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만나러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거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뒤통수만 일이고요. 네. 근데 그래도 잠수 타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수 타고 연락 뜸해지다가 이제 헤어지는 네. 거는 그래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음의 준비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아니, 그 마음의 반대 아닌가? 얼마나 약한데요. 사실 이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문자를 통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경우로 서서히 잠수 타다가 그냥 잊혀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이별 방법은 그건 것 같아요. 타인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나한테 통보를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나? 경험이죠. 아니 진행자가 다 경험담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지인이 갑자기 우물 한 방울이. 잠깐만요. 진정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네. 아니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가 그냥 나를 싫어하게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거. 떨어지게 하는. 네, 미리 알아서. 그것도 그렇죠.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주호 변호사님 하실 말씀 없잖아 있으실 듯한데. 제가 많은 연애사가 있진 않지만 나름 돌이켜보면 좀 파란만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다들 타인의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첫 번째는 하기 싫은 행동을 해서 나한테 이별을 말하게끔 하는 것도 있었고 현명하다, 현명해.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그 잠수 타는 경우.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쯤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더니 제가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5개월쯤 지난 뒤에 잘 지냈어? 라는 이런 문자만 딱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헤어지면 그 사람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리거든요. 네. 뇌리에서 싹 지워버리려고.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잘 지냈어가 누굴까. 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이 번호 전화 좀 해봐라. 전화했더니 젊은 네. 남자가 받더라. 근데 걔인 것 같아서 그냥 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씹으셨군요. 네. 저는 답장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또 나눠봐도 느끼겠지만 남녀를 떠나서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이별하는 방법도 참으로 다른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이야기 중에 공통점은 결국 이별도 연애만큼이나 또 예의를 갖추고 좀 덜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 만남만큼이나 중요한 이별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 커플이 오늘 법률 컨설팅 기막힌 사연의 그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과연 기막힌 사건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실게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까지 인연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었는데요. 야, 어디야? 안 들어와? 야, 내가 이렇게 짧은 거 입고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 처음엔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집착처럼 느껴지면서 동거 6개월 만에 저는 이별 통보를 하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싫어,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만나줘, 부탁이야. 나 아직 너 사랑한단 말이야. 제발 돌아와줘. 다시 내게 돌아와. 제발 돌아와줘. 내가 너한테 어떻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오고 난 후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계속 연락해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뚝 끊겨 이제는 마음 정리했나 보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야, 너 뭐 없어진 거 없냐? 네 물건 찾고 싶으면 만나자. 연락해. 대박. 어떻게 제 집을 알았는지 남자친구가 제 집에 와서 지갑이며 가방, 심지어 자동차까지 가지고 간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제 전 남자친구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네, 지금부터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이 절도 관련 모의 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원고와 피고는 이미 헤어진 사이입니다. 근데 헤어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집에 들어간 것은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원고가 준 가방, 그 지갑 그리고 자동차들은 이미 피고가 원고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증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들의 소유권은 저희 의뢰인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동의 없이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몰래 가져가서 사용했기 때문에 자동차 불법 사용죄도 성립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가져간 물건들을 반환할 것은 물론이고 형사적으로도 주거침입죄, 절도죄,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돼서 그 죄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런 도둑놈과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자체에 약간 소름이 돋고요. 네. 저런 사람은 정말 도둑보다 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말은 안 했다 뿐이지 제 집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아, 사귀었던 자체를 정말 후회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예. 기웅 씨. 진짜 사돈난말하고 있네 진짜.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한테 뭐? 도둑? 야, 가져갔으니까 도둑이지. 다시 돌아오면 줄라 했지. 웃기고 있네. 무슨 그렇게 가져가 놓고 돌아오면 주려고 했지. 그럼 살인마가 죽여놓고 너 안 죽이려고 했지. 그럼 뭐가 달라? 그러나 다르지. 사랑이잖아 이건. 소름. 맞아. 변호사님 여기 소름 돋았어. 피고 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다은 변호사님. 그 원고의 집은 피고가 예전부터 이미 여러 번 드나들었던 집입니다.
그 원고가 피고와 헤어진 후에도 아직까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가 드나들어도 허락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그 물건을 일부 가지고 들고 나왔지만 이건 사용할 의도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용할 의도로 나왔다고 하면은 그 원고에게 먼저 전화해서 이 물건을 찾고 싶으면 나에게 연락을 해라. 물건을 되돌려 줄 테니까 연락을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 절도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를 통행수단으로,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피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를 돌려줄 테니까 한 번만 만나달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 비밀번호 왜 안 바꾸셨어요? 저는 단지 기계치일 뿐이고 아하. 제가 그 비밀번호 일일이 바꿔야 됩니까? 당연히 남의 집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못 바꾼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 가져가고 자동차까지 가져가는 거는 그건 도둑이죠. 사실 저도 이 비밀번호 바꾸는 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삐걱삐걱하고 그냥 잘 못하겠더라고. 쉽지는 않은데 그런 의미였다고 하시네요. 오해 소지가 있던 게 뭐냐면 네. 제가 비밀번호 이런 번호를 잘 기억을 못해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아직 그대로인가 그 번호가 왜냐면 네. 제 생일이거든요. 아하. 근데 아직도 안 바꿨다는 그 이유는 아직 그래도 널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돌아가라. 소름 돋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저거는 스토커 아닙니까? 스토커? 아니 넌 아직 날 사랑해. 날 기다리고 있어. 미쳤나봐. 저 사람 미쳤나봐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하고 있어 넌. 무슨 소리야? 코가 이렇게 길어져. 아니 뭐 사랑한다고 해서 물건을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안 가져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차가 서로 확연하기 때문에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인 듯 합니다. 절도죄란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재물을 가지고 와야 성립을 하는 죄입니다. 그 절도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점유를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사용하려는 의사, 즉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피고에게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피고가 가져간 물건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선물로 주었던 물건들인데요. 그 온 마음을 바쳐 원고에게 선물을 주었지만 원고가 만나주지 않자 원고에게 다시 만나달라. 이 물건들을 가지고 가려면은 나한테 연락을 해라. 라고 할 의도로 물건을 가져왔을 뿐이기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도 같은 태도로 판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연 관계에 있던 여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 내연 관계를 계속 회복시켜볼 목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고 보관하면서 이를 이제 찾고 싶으면은 나에게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물건을 반환하면서 타일러서 다시 내연 관계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가져온 사안에서요. 그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입장은 그 당연히 절도죄나 아까 형사적인 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피고는 우리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고가 가져간 물건들이 본인이 사준 물건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직도 할부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물론 절도죄 성립에는 당연히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한데 그 불법 영득 의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영구적으로 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경우에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그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점유하고 있거나 또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절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 변호사님께서 자동차를 가져가서 교통수단으로 사용 안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뢰인이 아는 지인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걸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은 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게 네. 사실 저는 그 선물들도 제가 사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하. 자기가 가져라 하고 사줘놓고 네. 지금 할부금을 갚는다고 이거를 몰래 가져갔다는 의미는 자기가 이거를 할부금 갚으니까 이걸 팔아치울 수도 있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네. 저 사람은 팔아치우다 남을 사람이에요.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진짜. 전 진짜 억울합니다. 억울하세요? 예. 제가 그 할부금 갚겠다고 계속 강조했던 거는 저 여자를 그만큼 사랑했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한 거고 예. 아니 어떻게 그래 2년 동안 같이 부부처럼 살았던 그런 남자한테 어떻게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난 널 사랑해. 근데 미친 사람이야 진짜.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동거하면서 사랑했던 사이인데 그 쪽지 하나 남겨놓고 짐을 싸들고 다 나가버리는데 안 미치겠냐고요. 아, 뭔가 본인은 이 이별 자체가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시고 이거 받아들이지 자체가 못하시네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도 않고 네네.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거를 네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아직도 사랑해. 이 말 말했. 그럼 평상시 잘했어야지. 평상시 근데 잘했어야지. 사주신 거를 자주 가지고 오시면서도 좀 치사하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아, 전 다시 당연히 돌려줄 비밀번호 마음에서. 자체가 이미 그대로인데 전 거기서부터 오해를 했던 거죠. 비밀번호를 못 바꾼다고? 저 사람 약간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공대 봤을 때. 나온 여자예요. 아, 공대. 공대 출신이세요? 공대랑 비밀번호랑 무슨 상관이야? 기사 부르면 돈 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설치했어요. 크게 어려움 근데 없이. 귀찮아서 안 바꾼 게 아니라 설치를 할 뿐이지 내가 비밀번호 바꿀 줄을 모른다고. 네가 아, 설정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꿀 예. 방법 알아요. 뭘 알아. 그리고 삿대질 좀 하지 거짓말하는 마세요. 거야. 이거는 모욕죄로 이거 안 돼요. 저 이렇게 자꾸 삿대질하고 이런 것도 되게 기분 나쁜데. 너 꽃뱀이지? 꽃뱀까지 나왔네요. 이거는 이거 명예죄로 심각한데요. 해석, 이거 명예죄 훼손도 안 되나요, 이거?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한 거야. 무슨 돈이 네가 개뿔은 있냐? 이제 명예훼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분 좀 진정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야 하면 좋을 부분이, 사실혼 관계에서 지금 피고가 원고에게 사준 물건들, 그러니까 현재 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들에 대한 재산 분할 신청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지 요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재산 분할 가능한지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혼 부부 간에 어떤 고가의 선물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네. 아까 그 피고가 가져가신 그 현금, 그 자동차, 지갑, 그리고 가방 중에서 아무래도 지갑이나 가방은 저희 의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특정화된 여성용품이고 가격이 엄청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재산 분할 그 규정이 법률혼 규정에 유치되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경우는 재산 분할 대상에도 포함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듯해요. 네, 그 재판상 이혼 시에 재산 분할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입니다. 그 사실혼 부부간에 있어서도 고가의 선물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부간에는 자동차를 사거나 뭐 큰 물건을 사거나 할 때도 그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방의 일을 탈방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해서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이제 산정하는 문제가 아까 있었는데요. 그 지갑이나 뭐 가방 이게 이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그냥 그 일반적으로 모두 빼버리면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몇백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가방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가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부부간의 혼인 생활 중에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뭐 아니면 몇백만 원이 되는 가방을 여러 개 취득을 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중고로 판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횟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재산 분할 대상에서 배제한다면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 외에 이제 뭐 그 중고로 팔아도 재산적 가치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최종 변론 시작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뭐 피고는 절대 뭐 가져갈 의사,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주로 가져간 것이 뭐 본인이 원고한테 선물로 준 것만 가져갔고 또 자기 소유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아무 연락 없다가 저희 의뢰인이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연락을 하니까 피고가 그제서야 널 만나려고 가져간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당연히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생각돼서 절도죄와 자동차 불법 사용죄 성립되고요. 그리고 뭐 비밀번호를 안 바꿨다는 이유로 뭐 당연히 집에 들어가는 거 용인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피고의 단순한 어떤 착각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도 성립되고 가져간 물건들은 당연히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께서 물건을 가지고 온 거는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도 차량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또 집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 수시로 드나들었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 변론까지 들어봤어요. 헤어진 연인이자 또 2년간을 함께 살아서 이 사실혼 관계에 부부인 셈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원고의 연기를 해주신 미숙 씨, 또 피고의 연기를 해주신 기웅 씨, 연기였었고요. 몰입이 확 됐네요. 몰입을 이제 좀 벗어나셔서 이게 나의 일, 미숙 씨가 이런 일을 당했고 기웅 씨가 이런 입장이시다 하면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볼지 좀 각자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미숙 씨. 만약 반대라면. 일단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서도 안 되고 가지고 나와서도 안 되는데 만약에 제 일이라면 내가 너무 사랑했다. 그런데 비밀번호 맞다. 그러면 가져오진 않지만 몰래 가서 확인해 볼 용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럽니다. 안 그러지만 뭐 상상 속으로는 왜냐면 이 남자가 여자가 생겼는지 혹은 뭐 어떤 게 뭐 바뀌었는지 이런 거 뭐 이 사람이 뭐 취향이 바뀌었는지 이런 거부터 한 번씩 가서 들춰보지 않을까. 들춰보지 않을까. 좀 약간 씁쓸하지만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저도 진짜 이런 비슷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남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저 여자를 사랑했으면, 진짜 저도 나쁜 여자를 만나봐가지고 아는데, 나쁜 여자였거든요. 저 연기를 해주신 윤미숙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발 손대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역속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진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했냐. 근데 이게, 정말 악의 없이 훔쳐서 팔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야. 사람이 모르는 거야. 당사자가 안 되면 몰라요. 절대 안 팔았을걸요?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돼 있죠? 네네. 근데 누군가가 그 비밀번호 열고 내 거를 봤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그게 만약 여자친구의 생일인데 헤어졌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었다면 그것도 혹시나 어떻게 하다가 여자친구가 와서 봤다고 하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아니, 꼭 여자친구가 아니라. 나쁘겠지만. 그 누군가가 나의 비밀번호를 뭐 기웅 씨 뒤에 이렇게 서서 패턴을 보거나 해가지고 이제 봤어요. 그때 기분이 상당히 나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기웅 씨를 너무 좋아하고 흠모해서 몰래 뒤에서 이렇게 보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싶어서 봤다. 완전 싫지. 이거랑 뭐가 다를까 싶은 게 비밀번호를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계속 이렇게 반발하는 게 뭐냐면 여자가 그런 적이 있구만. 나쁜 그런 여자잖아요. 적이 있어.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물론 소름 돋을 수도 있어요. 정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으면은 물론 어떤 행동이 다 싫을 수도 있어요. 뭐 뒤꿈치만 봐도 싫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그럴 거면은 됐으니까 난 너 정말 안 만날 테니까 그래 그거 너가 팔던가 해라 이렇게 해야지 뭔가 더 깔끔하게 더 될 텐데 그거 내놔 막 하면서 네가 사준 거잖아. 뭐, 야 받았는데 뭘 팔아. 받아야지. 김건모 노래 몰라 내가 또 싸움이 나네. 아니 세상에 양기훈 씨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사준 거 모두 내게 가져와. 가져와야지. 귀가 이상해졌어. 얼마나 트로트 곡 중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내가 사준 반지 가짜야.
이런 거 있었는데 진품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가품일 때도 참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사실 연인은 남남이니까 정말 이게 물건 훔쳐가서 팔았으면 절도죄로 그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사연의 주인공은 사실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부부였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 변호사님, 네. 이 부부 관계에서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 혹시 다들 뭐 여기 황 변호사님 당연히 아실 거고 친족 상도례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었어요. 친족 예. 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형법 328조에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에 있어 친족 관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네. 그 재산죄의 경우에는 일정 친족 간에는 형을 면제하고 그리고 그 외에 친족 간에는 그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만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형이 면제되는 친족의 범위를 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그리고 동거가족, 그 배우자 간의 절도죄는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형만을 면제하기 때문에 네. 그 절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빠의 어떤 뭐 돈을 뭐 현금 한 1,000만 원을 들고 갔다. 절도죄는 성립하지만 형은 면제되기 때문에 이걸 아버지가 괘씸해서 수사기관에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뭐 처벌권이 없으니까 수사를 뭐 진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안에서 이 배우자의 경우에도 법률상 배우자만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고요. 네, 네. 그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안처럼 사실혼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우자 일방이 가져가면은 절도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경우에는 좀 양형상 좀 감경 사유로 고려는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모든 재산죄가 다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강도죄와 손괴죄는 아무래도 그 일반적인 그냥 단순하게 점유를 이탈해서 가져오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면 네.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뭐 내 옷가지라든지 살림살이가 막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살림살이도 좀 챙겨 나왔다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 경우도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이 됩니다. 법원 같은 경우도 불법 영득 의사가 있으면은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서 내연 관계를 이제 회복시켜 보고자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가족들에게 그 물건을 찾고 싶으면은 나하고 좀 연락해서 얘기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경우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사연하고는 좀 다른데, 네. 저는 궁금한 게 그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연인 관계에서 그 남자가 여자친구 이제 사업을 도와준 거예요. 네. 도와주다가 여자의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랬을 때 연인 관계에서 같이 그 재산을 모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자의 사업이고 동업은 아니에요. 동업은 아니고 그냥 남자가 여자친구 도와준 건데 네. 그렇게 같이 사업이 잘 돼서 모은 그 재산을 뭐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연인 관계에서요. 재산 분할 규정은 저희 민법상 법률혼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사실혼의 경우에 이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혼은 네.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혼인의 실체가 있어서 동거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단지 혼인 신고만 안 한 것을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 기웅 씨가 말한 것처럼 연인 관계였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해서 재산 분할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만약에 둘이 공업은 아닌데 그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면서 약간 내가 잘 되면 돈 많이 벌면 너한테 얼마 떼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구두 약속이 있었으니까 네.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서 근데 안 주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구두 약속도 없이 그냥 남자가 도와줬다. 근데 그 여자의 양심이 맡겨야죠. 이렇게 도와줬는데 아무런 것도 나중에 안 주면 뭐 법적으로는 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대 변호사님 다른 생각 있으세요?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제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한테 이익이 생겼을 때 청구를 하는 건데 네.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보다는 이제 그 사업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좀 더 이제 사업을 동업을 했다라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법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청구하는 게 어떻겠나. 수익을 네. 뭐 사업 투자금을 반환을 한다거나 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자금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물 출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으로 출자를 할 수도 있지만 뭐 노동력이나 물건으로 출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법리를 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네. 예, 투자금 반환 청구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른 쪽으로 청구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없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자기가 일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 도와준 걸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알바비 정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진짜 인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알아서 챙겨주고 서로 좀 알아서 나누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번져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절도죄에서 재산 분할 쪽으로 흘렀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법률 컨설팅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분의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주거 침입 또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 대해서는 두 변호사분의 의견이 좀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황 변호사님? 예, 그 두 분 사이에서는 이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이제 물건을 많이 거액의 물건이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혹시 다른 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분처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법률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글쓰기가 좀 귀찮다 하시는 분은 ARS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럴 때는요. 저희 ARS 이용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여러분의 궁금하고 답답한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전문가의 조언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유쾌, 상쾌, 통쾌하게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국경지대. 캐나다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던 한 커플이 차량 임의 수색 대상에 올랐다. 그런데 차량을 수색하던 세관원이 급하게 국경수비대를 불렀고 차량 속 커플은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됐다. 과연 이들이 체포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네, 여행 갔다가 뜬금없이 체포된 커플입니다. 정말 이 부푼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정말 즐거움만 생각하고 가셨을 여행인데 체포가 됐다니 왜 체포가 됐을까요, 미숙 씨? 제 생각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캐나다나 요런 라인 쪽이 대마초라든지 약간 뭐 마약 관련된 거에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대마초 같은 거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체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약간 자기가 잔지식이 좀 있어요. 미국보다 캐나다가 약값이 좀 싸요. 이 약재료 같은 게. 캐나다 약값이 싸다. 그래가지고 사재기꾼들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캐나다 여행 가는 거를 딱 가장해가지고 딱 대량으로 그 약품 같은 거를 약초나 뭐 이런 거를 대량으로 사재기를 하려고 미국에서 이렇게 막 불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건 마약과 다르잖아요. 약초 몸에 좋은 거. 약의 그 종류가 약초. 좀 다르긴 한데 대마초가 아니라 김준 대마초는 변호사님은 저도 어떤 그냥 이유일 뭐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마약도 생각했었고 캐나다도 총기류가 사용이 뭐 불법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불법 총기류 중에서도 뭐 소지가 안 되는 것을 소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불법 총기류 나왔습니다. 우리 황나연 변호사님. 네, 저는 요즘에 하도 이렇게 공포스러운 영화를 보거나 또 보셨다. 또 보셨어.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닐까. 또 이게 혈흔이 발견돼요. 오싹오싹한. 네, 이렇게 좀 공포스러운 답까지 해주셨는데 이야기 들으면 더욱더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기념품으로 사온 초콜릿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초콜릿?
재밌죠? 이상해요. 재밌죠? 이게 계란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다고 있어요, 있어요. 합니다. 아시는 몰랐어요. 짓인데 달걀 이게 몽. 아이들에게 꽤 진짜요? 인기 있는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이거 해외 직배송을 해가지고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그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우리 황 변호사님께서는 아이들 키우니까 이 제품 아실까 싶은데? 아직 저는 이제 이렇게 맛있는 거를 사 먹은 적은 없고요. 그냥 아이들 계란 네. 삶아주셨구나. 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해외 직배송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저도 이제 해외 직구를 하면서 애기들 먹을 뭐 곰돌이 모양 젤리 비타민 뭐 이런 거는 이제 직구로 많이 사봤어요. 근데 뭐 저도 뭐 스스로도 오메가3 같은 거 이제 해외에 싸니까 그 직구를 해봤는데 한 번도 세관에 걸리거나 통관이 안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의외네요. 네. 이 초콜릿 그 제품인데 이 비영양성 물질이 내포되어 있어서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위험하다 해서 미국 세관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커플 2시간 동안 구속됐다가 풀려나고 또 벌금으로 수천 달러의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각 나라마다 약간 상상외로 출입할 때 반입이 안 반입 안 되는 되는 건데. 물품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남미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까운 곳에 쿠바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전기 다리미 같은 다리미요. 네, 전력량이 이제 높은 거 있죠. 그런 거는 반입이 아예 안 돼요. 뭐 후라이팬 같은 거라든지 아예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진짜 웃겼던 게 말레이시아 입국할 때는 수화물에 새 옷을 3벌 이상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 안 가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죠. 네, 반내기도 들었네, 들었어. 그래서 많이 그거를 표현했다? 이제 입국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뜯어가지고 한번 입고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고. 새 옷을 3개 이상 가져가면 그쵸, 안 한번 된다. 입어야죠. 이런 게 있었군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 경험담 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네. 근데 패백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패백하면은 이제 보통 밤하고 대추를 던져줘요. 아들, 딸 많이 나라고 네. 던지시는데. 그래서 이제 밤하고 대추를 이렇게 딱 봤는데 그거를 이제 복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싸서 첫날 밤에 먹어라.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소중하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에 갔는데요. 하와이에 이제 입국하면서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앞에도 이제 다른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많이 가니까. 근데 앞에서 다 뭔가를 뺏기는 거예요. 제 순서가 딱 왔는데 밤 대추 이거 딱 보고 봉지만 봐도 알더라고요. 그 복주머니 하도 많이 뺏기니까. 많이 가졌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다들 싸가지고 가니까 그러면서 저한테도 우리는 이게 소중한 거다고 막 설명을 짧은 영어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네. 이미 알고 있다. 대추는 아들이고 밤은 여자지.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들어오면 안 돼. 대신에 넌 너무 이렇게 안 됐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몇 개는 한 2개, 3개씩은 가져가라. 기념으로. 네, 배려심이 기념으로. 그래도 있다. 네, 배려를 조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저희도 그때는 어느 게 아들이고 어느 게 딸인지 몰랐는데 그쪽에서는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하도 많이 뺏기니까. 그래가지고 네. 뺏기기 전에 막 빨리 드시고 이런 네, 분들도 대추는 이제 막 계시겠어요.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밤은 힘들죠. 그렇죠. 네. 여기가 네. 아파. 근데 싱가포르는 껌 반입 금지 품목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2년 징역이라고 합니다. 그 껌을 예. 씹다가 뱉어도 이렇게 되게 상당히 벌금 있다고 벌금이 하죠. 센 걸로 예, 예.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김 변호사님, 우리나라의 반입 품목 어떤 게 반입이 안 되는지 좀 저희 알려주세요. 뭐 비행기 타면은 세관 신고서라는 거 보면 뒷면에 축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 반입 금지 물품이라는 게 쭉에서 이걸 소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체크하는 거 다 보셨을 텐데 네, 네. 자세히 저희 안 읽어보고 그냥 다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맞아, 체크를 맞아. 하는데 네, 네. 그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 중 대표적인 것이 화폐, 지폐, 증권 등의 모조, 의조, 변조품이 반입이 금지되고요. 그리고 네. 도검류나 총기류 그리고 그것도 역시 안 됩니다. 그리고 미풍 양속을 저해하는 음란 서적 그리고 사진, 테이프 등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협약에서 보호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식물 그리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도 역시 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죠. 네. 그리고 박제나 동물의 뼈 등을 이용한 기념품도 역시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세관에 걸리는 것들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육포, 치즈 등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포나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네. 육포나 치즈 등의 견각 공품인데요. 이거 역시 식품안전위생을 위해서 반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열처리 제품도 마찬가지로 반입이 금지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그 갈비를 냉동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역시 반입이 금지되어온다고 합니다. 예, 세세한 게는 뭐 세관 신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여행사 패키지로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보면은 특히나 어르신들 한국 가이드가 막 여기 오면은 판다 좋은 거 판다 해가지고 그 물건을 막 잔뜩 사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사서 가지고 온 물건이 이게 금지 품목이라면 반입 금지 품목이라면 그거는 내가 자의로 산 것도 아니고 약간 타이도 이미 있는데 벌써 산 물건이고. 그거를 네. 돈을 막 물어야 되고 이제 다시 돌려 못 가져간다면 네. 여행사를 대상으로 이제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는 이제 여행사 가이드가 어느 정도까지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 여행의 그러니까 해외여행 표준약관을 정해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표준약관 제8조에는 여행업자의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사용인 뭐 등의 이렇게 여러 사용인을 쓰고 있는데 그 사용인들이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해서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행 가이드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이제 구입하게끔 유도를 했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패키지 하면서 코스를 돌면서 그 갔는데 기념품 가게에서 호랑이 가죽이나 이빨, 박제, 반달 가슴곰 뭐 이렇게 뭐 쓸개집 뭐 이런 네, 거를 그런 거 있죠. 네, 구입하게끔 했다면은 이는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야생동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인해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이런 물품을 구입하게끔 유도한 현지 가이드 같은 경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품목 같은 경우는 여행자 본인에게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만한 정도이기 때문에 손해를 청구해서 100% 다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이 몰랐다는 점이 과실로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잘 들으셨죠? 해외여행 하실 때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이번에는 ARS와 또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온 사연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씨가 준비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13살 된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4년 전 아들 내외가 이혼하고 손자가 오갈 데가 없어서 제가 데리고 살게 됐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재혼하고 아들은 객지에 나가 혼자 지내다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며느리가 왔더군요. 처음엔 그래도 한때 살았던 남편이라고 죽었다는 소식에 달려와 줬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후 며느리가 자신의 손자의 친권자니까 아들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수령,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손자의 앞날을 생각하니 며느리에게만 맡기는 것이 미덥지 못한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재혼한 며느리한테 이런 권리가 있나요? 어떻게 이건? 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권리라는 것은 친권이라고 합니다. 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데요. 신분 재산상 권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고 또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권,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녀에 대한 재산의 법률 행위를 할 권리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이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데요. 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제 본 사안에서는 이혼은 문의하신 분의 아드님 쪽에서 아이를 키웠다는 걸 봤을 때 아드님이 친권자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해 있는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이 되는지 여부 네네.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종래에는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예규 뭐 판례에 네. 따라서 예.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재혼한 며느리는 전혀 그동안 뭐 왕래도 없고 아이를 키우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이제 새 가정을 꾸리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렇게 뭐 거액의 손해배상액이 나왔다고 해서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가는 경우 좀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1년에 이제 민법이 개정되면서 그 생존하는 부모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지 않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제 친권이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생존하는 부모나 그 미성년자의 친족 또 이런 그런 사람들이 그 친권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안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며느리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법원은 이 경우에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를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데요. 그 며느리가 나가 살고 재혼을 했고 하기 때문에 뭐 엄마랑 그동안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거를 다 들어서 청취해서 그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생각하면은 기각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제 미성년자나 친족 등 아니면 검사 아니면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해서 친권자 대신에 이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재혼한 며느리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를 이제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연을 보내주신 할머님의 친권, 그러니까 이 재산 관리 부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이 할머니의 경우에는 친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미성년 후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권은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아까 황 변호사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생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떤 양육 어떤 의무 이행을 어느 정도로 충실히 잘 했는지가 그 생존 부모가 친권을 가지기 위한 중요한 요건인데 중요한 요소가 생존 부모가 그 자기 자녀한테 면접 교섭을 충실히 했는지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했는지 이런 거를 따져보고요. 그리고 자녀가 생존하는 부모님과 살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할머니나 어떤 후견인과 살고 싶은지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만약에 이 아이 손자에 대한 그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며느리가 제대로 아이 면접 교섭도 안 하고 아이를 방치했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의 의사는 할머니랑 더 애정 관계가 깊고 할머니랑 더 살고 싶어 한다. 이런 걸 입증하면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그 어머님과 살고 싶다 하면은 좀 강력하게 받아들여지나요? 네. 아이의 의사도 아무래도 고려는 하는데 법원이 판단했을 때 그 자녀의 복리가 아이의 의사만을 또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친권 자동 부활도 아니고요. 또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부모 등 이 적합한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입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전문가와 상담해 보신다면 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본 사연 여기까지인데요. 생활하시다가 궁금하거나 또 답답한 일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ARS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나갈 때 ARS 무료 전화는 말 그대로 무료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정말 최고의 변호사분들이 속 시원하게 조언해 드릴 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법률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자만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